조광조라는 사람 때 이르러서 성리학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단순한 철학, 학문이 아니라 이제 조선은 성리학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사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에 규정된 것들이 정치적인 원리로 작동하면서 결국은 이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생기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해송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그 조선 시대 후기 특히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조선 사회의 그 정치적 특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개의 그 전쟁을 통해서 조선은 결국 지금까지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청나라는 새로운 그 4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명과 청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갑시다.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유목국가가 아니에요. 농경국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먼저 그 몽골처럼 이제 유목국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진족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기제라고 하는 걸 실시해요. 팔기제. 부족 단위의 군사 편제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농경 집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쟁이 때는 군사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팔기의 지도자가 각 왕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왕자는 세자 하나만 빼고는 딱 궁에서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정계에 등용하지 않습니다. 왕자로서의 생활과 여건은 보장해 주지만 이 사람들을 정치 권력을 주지 않아요.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 세자 하나만 철저히 왕이 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죠. 따라서 왕자들은 일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진족은 달랐어요. 여진족은 왕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고 팔기군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대신들 담당했어요. 요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병자호란에서 이제 조선이 전쟁에 패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명의 왕자가 이제 인질을 끌려가요. 그래서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중국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수도는 지금의 심양이었는데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 이제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왕자들을 실제로 정치에 참여시키고 또 군 지휘관을 임명하다 보니까 청나라의 인질을 끌려온 두 명의 왕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말하자면 일종의 조선의 주청대사관처럼 인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정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이 조선관이라고 하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머무르는 곳에다가 주로 이제 그 사안을 전달해서 그 전달받은 것을 이 조선관에서 다시 심양장계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에다 전달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 부분은 인조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줍니다. 조선에서는 왕자들이 전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나라 정부는 모든 사안을 외교 사안을 일단 소현세자 복림대군 대표되는 조선 인질단에게 준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조선으로 보내고 또 답이 올라가면 그것도 정리해서 또 청나라 정부에다가 이렇게 그 답변을 제출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인조는 내가 항복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혹시 나를 패하고 내 아들인 소현세자나 복림대군 둘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라는 의심에 휩싸여요.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사안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청나라 정부에서 초창기에는 그 조선관에다가 식량을 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고를 해와요. 더 이상 식량은 될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자립해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제적 난관에 처하게 되죠.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빈이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지력이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당시 심양에 있는 넓은 들판을 조선인 포로를 동원해서 개간을 해요. 거기다가 논농사를 짓습니다. 이분이 논농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논은 벼농사는 날이 추우면 안 되잖아요. 완전 춥습니다. 여기에 그 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심양에서 벼농사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량의 벼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조선관 자체가 자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외부에 판매를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또 사서 석방시키고 그들을 또 농사에 투입하고 이래 가지고 거만의 재산을 축적해요. 이 점은 인도에 보면은 여자가 나서서 저렇게 경제 활동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난제 해결하는 것이 장하다가 아니라 아주 건방지고 그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취부하는 거예요. 여인이 더구나 세자 빈이 이런 경제 문제에 개입하거나 외교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그 여진족이 명나라를 제압하고 북경으로 이제 입성하게 돼요. 그 당시 우리나라와 상당히 호의적 입장을 취했던 도르곤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도르곤이 누구냐면은 청나라의 2대 황제인 홍타이지의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다르죠. 근데 왕위 경제를 지은 다음에 홍타이지가 죽고 나자 그 홍타이지의 어린 아들 푸린을 황제로 세워놓고 실제 모든 권력을 자기가 장악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명나라를 제압해서 북경을 함락시키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제압되고 나니까 더 이상 조선과의 관계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청나라가 여진족이 서쪽으로는 명나라는 적을 대적하고 동쪽은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을 제압해서 자기네 후방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방이 함락되니까 더 이상 조선을 인질로 잡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소현세자는 그 청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인식을 새롭게 해요. 지금 우리 각자 여진족, 오랑캐, 또 조선의 복속국이었던 그런 하등민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중국 전체를 제압하는 대단한 강국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요. 일설에 의하면은 이 소윤세자는 기독교에 관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증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명나라 황궁에 있었던 기독교도 시녀들을 여름을 데리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천주교 선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조에 굉장히 반감을 사게 되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현세자가 암살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소현세자의 죽음이 아주 석연치가 않아요. 소현세자 돌아오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차림자가 아주 이상하게 처리가 돼요. 자,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그 다음 세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소현세자의 아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들들이 다 먼저 소현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소현세자 부인 강빈이 사사됩니다. 인조의 음식에서 독을 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사사돼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죽인 거예요. 인조가. 그 다음에 자기 큰아들 소현세자와 강빈 사이는 아들들이 다 또 처형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 죽인 거예요. 남은 마지막 아들 하나는 제주도를 귀양 보냈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아주 멸물당해버리고 말아요. 돌아오자마자 석연치 않게 갑자기 급사하고 부인이 사사되고 아들들이 처형되고 또 귀양 가서 죽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현세자는 그 존재 자체가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고 말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은 것이 바로 복림대군입니다. 이분이 효종이에요. 그러니까 효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까지 그 사정이 너무너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왕실의 혈맥이 아주 가늘하게 이어져요. 자, 여러분, 효종의 다음 뒤를 이은 왕이 현종이죠. 효종의 아들 한 명, 현종이 왕이 올라요. 현종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현종이 다음에 그 아들이 많으면 누가면 이제 숙종이에요. 숙종도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아요. 경종. 물론 이제 그 연인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서자 하나 태어나죠. 이 경종과 연인군 사이에 이제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 오르죠? 경종이 왕이 올라요. 경종이 왕이 올랐는데 경종은 불과 2년 만에 죽고 나서
그러면 영조가 왕이 되죠. 영조는 처음에 난 아들이 바로 죽어요. 효장세자라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바로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 외아들 정조가 왕이 올라요. 정조도 아들 하나 나요. 이 발언이 바로 이제 그 순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들 하나가 겨우 이어져요. 그래서 삼종의 혈맥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숙종 때 와서 그 장희빈이 인현 왕후가 아주 젊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왕비가 된 것은 이 장희빈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왕실에 왕위가 한 명씩 겨우 이어진다고요. 소현세제 저주라고 그럽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자, 이제 그건 뭐 뒷이야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조에게는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이 인열왕후 한씨가 있었어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인열왕후 한씨가 있었다고. 이분이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인열왕후 한씨가 낳았는데 첫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소현세자, 둘째가 복림대군, 임평대군 이게 나갑니다. 요 임평대군은 형 2명이 중국 심양에 인질로 가 있는 동안에 마치 그 청나라와 조선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사들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조선시대 후기가 이 임평대군의 후손들이 다 왕이 오르게 돼요. 임평대군 무덤이 어디인지 아세요? 포천에 있어요. 가보시면 그 무덤이 거의 왕릉처럼 엄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의 후손들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갑니다. 자, 그러면 인열왕후 한씨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 4명입니다. 근데 인열왕후 한씨가 일찍 죽어요. 아들 낳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인조가 2번째 왕비와 결혼합니다. 이게 바로 장렬왕후 조씨예요. 그 이제 왕비가 정치가 2명입니다. 인열왕후가 장렬왕후가 있는데 이제 이 장렬왕후는 자기 나이가 어렸겠죠. 문제는 뭐냐면 인조가 죽은 다음에 소현세가 미리 죽었고 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돼서 이제 이게 효조로 왕이 올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는데 누가 살아 있었느냐? 이 효종의 계모가 되는 장렬왕후 조씨가 살아 있었다. 이분이 나중에 왕이 자의 대비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대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 봅시다. 이제 그 효종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살아있는 계모 자의대비가 어떤 복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3년 복제를 입어야 되느냐, 1년 복제를 입어야 되느냐. 이게 예성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머니가 계모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는데 몇 년 복을 입어야 돼요? 이게 3년복을 입어야 된다는 주장하고 1년복을 입어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예성입니다. 그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659년 효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상내에 계모인 인도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장렬왕후 조씨가 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중자 큰아들이 아닌 둘째, 셋째 아들 경우에는 1년복을 입어야 돼요. 기념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남이 죽었으면은 3년복, 삼체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조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4명 있었어요. 그렇죠? 큰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그 자의대비는 3년복을 입었어요. 지금 효종이 왕이 올랐는데 효종이 죽었다고요. 효종이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왕이라고. 왕이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둘째가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형의 자리를 계승한 거잖아요. 그럼 장자예요, 중자예요?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효종을 큰아들로 보느냐, 중자, 서자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서자는 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첩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예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만일에 그 어머니 자의대비가 효종의 복상을 1년복을 입으면은 그 효종이 뭐가 되는 거야?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복을 입으면 큰아들이 되는 거야. 왕이니까 말하자면 형의 자리를 계승해서 큰아들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아니 큰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 집안을 계승했으면 그게 큰아들이야 작은 아들이야.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뭐가 맞아요? 장자가 돼야 돼요? 중자가 돼야 돼요? 형은 죽어서 동생이 그 자리를 계승했어. 그러면 논의를 보겠습니다. 자이대비가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의 상에 3년상 복을 이미 입었어요. 죽었을 때 송시열은 말하기를 주자 가래에 따르면 밑줄 그으세요. 뭐에 따르면? 요게 문제예요. 송시열은 철저한 주자 정통론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잡느냐? 주자 가래를 핵심으로 잡아요. 주자가 예법에 걸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주자 가래예요. 주자는 주자학, 성리학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규정된 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 주자 정통론자인 송시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자 가래에 따라서 부모가 아들의 상에 아까 말씀드린 장자이면 3년상, 둘째 이하면 기년상이므로 효종이 비록 왕위를 계승하였다 하여도 장자가 아니므로 기년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우리 미수 선생님은 아니다. 이분은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미 형은 죽었고 이분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자다. 그러니까 장자로 돼서 3년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시열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좀 3년상을 2번 입으란 말이냐? 만일에 효종이 죽고 임평진의 왕위는 또 3년복을 또 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논의를 시작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쟁점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인들은 주로 김장생, 김집, 원두표,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이분이 바로 증 선생의 바로 아버지고 윤중 선생의 직계 후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들은 소현세자와 미래인 강씨가 인조에게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지금 소현세자가 죽은 것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의 정통론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서인의 입장입니다. 결국 효제 왕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왕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송시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정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 서인들, 송시열이 쥐고 있었다고요. 어린 아들 현종은 이 집권당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효종의 왕권이 부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1년복을 인정을 해요. 1660년 음력 3월 허목 등이 조대비, 아까 말한 자이대비죠. 장렬왕후 조씨입니다. 복상 3년을 주장하며 서인을 공격하자 송시열, 손중길 등은 효종은 인조의 제2왕자이므로 계모 후 자이대비의 기년복이 옳다고 대항하였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허목과 윤효 등은 효종은 왕을 계승하기에 적장자가 되었다고 계승했다고 여기서 3년복이 옳다고 반박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허목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장자라고 해석했고 소북계 윤유는 장자가 죽으면 적처소생 제2자를 장자로 세운다고 한 을의 경구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적자가 되어서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로 인정해야 된다. 약간 서로 이제 주의 입장이 달라요. 근거가 허목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정자라고 하는 것이고 허목은 윤유는 둘째 아들이지만 형이 죽었으니까 첫째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둘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결국 효종은 장자가 됐고 적자가 되었으므로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송시열은 의례의 사정지설 왕위를 계승했어도 3년을 칠 수 없는 이유 중에 제2 부정이 있다. 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자가 아니지만 장자 아닌 경우는 장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따라서 효종은 인조의 차자임으로 일년복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가게 됩니다. 그럼 쟁점에 관해서 아시겠죠?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 제1차 예송의 그 주장들 아시겠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효종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 계모 자의대부가 3년복을 입어야 돼, 1년복을 입어야 돼. 그런 것이고, 적자일 경우에는 3년복을 입는 것이 맞는데 효종은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니까. 근데 이 허목을 비롯한 이쪽 남이계통은 적자가 맞다는 거예요. 왜?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형은 죽었고 동생이 계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논쟁은 얼핏 보면은 적자인가 차자인가를 따지는 논쟁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효종의 왕이 정통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통론. 지금 송시열 비롯한 서인계통은 누구를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거야? 죽은 소현세자를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소현세자를 죽인 인조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되는 것이고, 효종 왕이 올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송은 정치 문제를 비하게 되고 연계가 돼가지고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문종, 세조, 광평, 금성, 이명, 이게 누구냐면 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 세조, 광평, 금성, 이명대왕이 다 아들들인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예컨대 세종대왕이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다 죽었다면은, 그러면 세종대왕은 아들 10명의 3년상을 다 입어야 되느냐라는 주장을 이제 송시열이 하는 것이고, 미수 선생과 윤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다 신하가 되는 것인데, 신하면은 보세요. 지금 자의대부는 어머니이긴 하지만 왕은 지금 누구예요? 효종이잖아. 효종이 신하예요. 이거 되세요?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이 왕이 오르면 그 왕 앞에서는 다 신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자의대부는 신하야. 신하로서 마땅히 왕이 죽었으니까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또 발전해 갑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논쟁은 좀 심각한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쟁점의 그 근거가 뭐냐면, 송시열은 주자 가래에 근거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수 선생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달라 지금 서로. 경국대전을 근거시 맞느냐, 주자가래가 맞느냐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 조광조 이래로 왕은 누구냐? 제1사대부예요. 조선 전체를 대면 첫 번째 사대부야. 다 성략자로서 성략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조광조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송시열은 말하기를 왕은 제1사대부이므로 성리학을 수용해야 되고 성리학을 공부해야 되고 성리학적 가치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성리학적 가치의 핵심은 주자이고, 주자가 가래에 정하기를 이만이만 정했으므로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주장이죠. 근데 경기 남인들, 미수 선생 입장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다 조선의 백성이고 조선의 모든 정치는 경국대전에 규정이 돼 있어.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지금 맹렬한 주장을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왜 그러냐? 서로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 거야. 근거가 다른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다면 이게 좀 타협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령 허목이 상서하였습니다. 적자라는 호칭은 오직 대부 사에게만 해당되지 천자와 제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적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왕에게는 해당이 안 돼. 자, 왕도 보세요. 왕비가 낳은 적자는 뭐라 불러요? 대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후궁이 낳은 아들은 군이라고 불러요. 적자와 서자가 구분되죠. 그렇죠? 근데 왕이 오를 때에는 물론 대군이 왕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왕이 올라요? 당연히 서자, 군이 왕이 오르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내가 전에 많이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정식 6례를 갖춰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적처가 낳은 아들은 적자죠. 근데 불행하기도 적자를 못 얻었어요. 근데 첩을 얻었는데 첩이 아들 둘을 낳았어. 서자 둘을. 하나는 굉장히 현명하고 하나는 굉장히 착해요. 그럼 누구에게 자기 물려줘야 될까? 현명한 서자하고 착한 서자하고.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안 돼요, 둘 다. 서자는 안 된다고. 누구한테 줘야 돼? 자기 형제에 가서 그 형제가 낳은 아들 하나를 양자로 데려다가 입적해가지고 물려줘야 돼요. 이게 일반 사대비의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왕은 안 그렇다고. 왕은 대군이 왕을 이으면 좋겠으나 대군이 왕이 있지 못하게 되면 누구도 괜찮아? 군도 괜찮아요. 많은 군들이 왕을 기여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대부나 사에게는 적자, 서자가 구분이 있으나 왕에게는 적자, 서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반 사대부에게 적용할 그런 가치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왕사의 부동의 원칙이에요. 왕례와 사례가 같지 않다. 일반인들은 적자와 서자가 구분되지만 서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 첩이 양인 출신이면 서자라고 그러고 첩이 천인 출신이면 천첩의 아들이면 이건 얼자라고 그래가지고 아들로 취급도 안 해. 그냥 자기 노비의 일부로 취급하는 거야. 자기 집 노비가 난 아들은 다 노비니까 비록 그 노비가 내 아들 낳았다 하더라도 내 노비예요, 그거는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홍길동이 그랬잖아. 홍길동 어머니가 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가 부르면 돼, 안 돼? 돼, 안 돼. 뭐라 불러야 돼요?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지. 많이 불러야지. 주인이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와 대부는 이런 천첩의 구분이 있지만 양체의 구분이 있지만 왕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저기도 이해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게 미수 선생의 주장입니다. 적자라는 호칭은 오직 대부 사에게만 해당되지 천자와 제후에게는 통하지 않고 또 태자라고 말하여도 위아래로 통하지 않는다. 장자로 적통을 세운다고 한 것은 적처가 낳은 자식은 모두 적자로서 만약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가 낳은 둘째 아들을 세우고 이를 둘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상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수 선생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복잡한 산소가 이어지는데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결국 체위 부정으로 가고 정통론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심각한 정치 상황으로 이어져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당시 그 어린 나이에 왕위를 기했었던 현종은 조정의 집권파였던 송시열의 입장을 들어줘요. 송시열의 입장을 들어줘가지고 자의대변은 일름복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일름복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걸 주장했었던 남인들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받게 되죠. 우선 기년상이 채택이 되면서 서인이 집권해요. 송시열 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서 남인들은 철저히 폐출당합니다. 여기서 윤선도는 유배를 가요. 제주도 유배 가고 허목은 우리 미선정은 삼척부사로 좌천됩니다. 좌천되고 그다음에 윤휴는 처형돼요. 그래서 이게 좀 남인 일당은 다 폐출되게 됩니다. 2차 여성이 떠벌어집니다. 아까 했던 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됐죠. 지금 인조가 두 번째 얻은 왕후가 이게 장렬왕후 조씨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자의 대비가 돼요. 대비가 되죠. 인조가 왕이 죽었으니까. 지금 누가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어요. 인조의 뒤에서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장래에 그 어머니인 자의 대비가 3년복 입어야 돼, 1년복 입어야 돼. 이것이 1차 예속이었어요. 얼마 있다가 아직 자의 대비가 살아있는데 누가 죽느냐?
효종의 부인인 인선왕후 장씨가 죽어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야? 며느리가 죽은 거야 이제. 자,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또 그 살아있는 그 시어머니가 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때 1년복을 입느냐 9개월복을 입느냐, 기념복이냐 대공복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서인 입장은 분명하죠. 뭐야? 서인 입장은 며느리 인선왕후 장씨도 둘째 아들의 부인이므로 시어머니는 몇 개월 복? 9개월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인들은 장자이므로, 장자의 부인 큰 며느리이므로 당연히 1년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똑같은 내용으로 대립하는 거예요. 상례의 기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2차 예송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예 그 1년복으로 규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잘못했어. 1년복이 아니라 9개월복이야 라고 해서 이제 9개월로 결정이 되니까 이제 예조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복제의 절목 가운데서 대왕 대비께서 입을 복제에 대해서 기념복으로 해야 할 정의를 제가를 받았습니다. 애당초 기념복으로 해놓은 거예요. 잘못한 거죠. 처음에는 뭐라 했었어 진아가 1년복을 9개월복을 입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먼저 진아가 이거를 갖다가 1년복으로 해서 이제 왕의 결제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을의 복덤이 시왕의 제도에 며느리의 복은 기념복과 대공복의 구분이 있었으며 기해는 구상 때에도 이건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대왕 대비가 기념복을 입으셨습니다. 이를 본다면 이번 복제는 대공복이라는 게 의심할 것이 없는데 똑같죠. 둘째 며느리가 죽었으니까는 시어머니는 9개월복 대공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급한 사이에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이처럼 경솔히하다 어긋나게 한 잘못이 있었으니 황홀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황공함을 원래 절목 가운데다가 대공복으로 고친 표지를 붙여 올리겠다는 뜻으로 감에 아뢰었더니 알았다고 결제를 받았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시비 걸립니다. 사실이 논한다. 기해년의 복제를 처음 정할 때 송시열의 은호를 수렴하면서 국가의 복제는 기년이라고 핑계대었었는데 그 당시에 왜? 둘째 아들이니까. 근데 그 뜻은 사실 가공원의 주소 중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경우에 대한 설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았다. 이 서자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중자,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때 이르러 예조가 애초에 국가의 복제는 기년이라고 작정해 올리자 당시 선비의 이름으로 행세하며 송시열에게 편당 지은 자들이 송시열의 은원에 크게 차는 것을 미워해 옥당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위협하니 이조판서 조형 등이 당시 여론의 죄를 얻을까 두려워요 대공복을 고쳐서 올렸다. 야, 너네 지난번에 뭐 둘째 아들이라며 그래서 1년복을 입어야 된다며 그 부인이 죽었어. 똑같이 둘째 며느리니까 어떻게 입어야 돼? 둘째 며느리에서 대공복을 입어야 돼. 왜 네 기년을 올렸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고쳐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세를 잃어버렸던 남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바로 허목이 상소올립니다. 지난 효종대왕의 국상에서는 장자 차자를 가리지 않고 1년복으로 한다는 국제에 따라 싸운데 근데 그때 그랬잖아. 둘째 아들이니까 1년복 입어야 된다고. 지금은 국제를 벗어났으니 그때 그리고 왜 또 지금 또 그 하는 거야 말이니까 그 장은 왜 다릅니까? 큰 며느리에 대한 복은 1년이고 9개월 복은 작은 며느리에 대한 상복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효종대왕의 상 때 1년복 결국 찾아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라면서 마땅히 지금 1년복을 입어야 한다. 당신 주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대공복을 해서 큰 면을 인정해가지고 대공복을 1년복을 입어야 한다. 대공복은 잘못됐다. 똑같은 주장입니다. 똑같은 그런 주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왕대비의 위치에서 볼 때 전하가 만약 문며느리한테서 탄생해서 유친다면 전하는 서손이 되는데 심각한 말이죠. 왕통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왕대비께서 춘추가 한이 있어 뒷날 돌아설 경우에 전하께서 왕대비를 위해 감히 중대 대통을 전해받은 적장손으로 자차지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서자가 됐는데 어떻게 적장손에 복을 입겠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대구의 유생 도신증이 상수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대한 대통을 이어받은 종사의 주인이 되었는데도 적장자나 적장소에 되지 못한 경우가 과연 있었습니까? 지금 효종을 당신은 효종과 효종의 부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적장자가 아니라 서자, 중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라고 이제 지금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전하께서 적장소로 자처하신다면 양세를 위해 복을 입어드리진 그래서 어찌 앞뒤가 다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무릇 혈기가 있는 사람 치고 누가 놀라고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종은 여전히 그 서인에게 흔들려가지고 결단을 못 내리는 판인데 갑자기 현종이 죽어요. 그 누가 왕이 오르냐면 숙종이 왕이 오릅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숙종이라는 임금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분은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남인과 서인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남인과 서인을 서로 대립시켜가지고 쌈을 붙여서 갑자기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정세를 뒤집어 버려요. 환국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장희빈이 왕국에 되었을 때 그를 지지한 쪽은 남인들이었었어요. 인현 왕을 지지한 쪽은 서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인 편을 들어가지고 서인을 다 숙청하고 남인들을 이렇게 정권을 맡겼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장희빈의 왕국에서 패하고 인현 왕을 복위시키면서 정권을 뒤집어가지고 서인에게 줘버려요. 남인을 숙청해버립니다. 남인과 서인을 교대로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한 왕이 바로 서인이죠. 숙종이에요. 환국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왕이 올라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되는 효종을 지금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야? 서자 취급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왕통을 부정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숙종이 단언을 내려버려요. 이게 숙제는. 오늘날 빈청에서는 그때 유신들이 올린 소가 상복제도를 정하게 된 근본으로 알았단 말인가? 대뜸 중자라고 쓰면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뜻이 없었으니 우리 자기 할아버지를 중자, 서자, 두자로 해놓고 말이지 어려운 뜻이 없었으니 이건 어떤 의도인가? 어떤 의도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왕을 계승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정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너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서인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두 번째 예송에서는 숙종의 강경한 태도에 따라서 오늘 감히 정자니 정자니 하는 말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네가 어디서 뭘 근거로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효종이 정통 왕위에 올랐는데 우리 할아버지 보고 장자니 중자니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감히 신하로서 말이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너희들 지금? 라고 서인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대왕대비께서 이미 역적 강빈에게 복을 입어준 일이 없는데 기념복이 어디 있었단 말인가? 소현세자는 여기 주인 아까 말씀드린 소현세자 죽음이 아주 의미심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멸물당했는데 그 부인 강빈을 여기 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그 소현세자를 정통으로 보고 강빈의 죽음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따지면서 과연 신중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서자로 쳤는가? 우리 할아버지를 서자로 쳤는가? 그렇게 하는데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뜻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궁지에 몰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정권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역적이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숙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송은 결국은 누구의 적으로? 애당초 국가 전례에 정해진 기념복의 제도에 따라 정화행하라. 여기에 애당초 국가 전례에 정해진 대로가 바로 뭐예요? 어디에 정해진 대로? 경국대전에 정해진 대로 해라. 이 말은 허목의 미수 허목 입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손을 들어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성시를 입던 사람들은 감히 자기들이 모시는 왕을 정통성을 부정하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쪽으로 몰고 간 역적 역모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제일 많이 등장한 사람이 송시열이라 3,300번 등장한답니다. 그 정도로 조선시대 후기에 정치인 비중이 컸던 사람인데 이로써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2차 이해성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서인이 몰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서인 재상 김수흥, 정지화, 이완이 교체되고 영의정 김수흥은 춘천에 유배되고 예조파서는 하옥하고 유배되고 그다음에 남인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인 정권이 수립된 영의정 허적이 이제 왕이 올라요. 허적이 영의정 자리에 오르고 그다음에 권대운, 허목 등이 이제 좌의정,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미수 선생의 생애에서 미수 선생은 50세가 될 때까지 벼슬 하지 않고 공부만 했다. 그 후에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 음서로 별시에 나가서 어디까지 갔다? 정승까지 갔다. 좀 입지적인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미수 선생이 좌의정이 오래된 것은 2차 예성에서 승리해서 남인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제 거기에 된 건데 이 허적이라는 분하고 허목 미수 선생은 8촌간이었어요. 형제가 있는데 이후에 또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시 이제 보도록 하죠. 거기서 보면 이조판서 윤휴, 오정희, 민희 하는 사람이 다 어제 남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여기에 병조판서 김석주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가 남인이 아니었어요. 이분 본래 남인이 아니고 이분 서인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남인 정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했을 때 노론으로 돌아가서 남인과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이때는 일단 남인과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미수 선생님은 이 2차 예성에 승리함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의정에 오르게 되고 숙종 4년에 은거당이라는 집을 하사받아요. 조선 시대에는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 황희정승이 반구정이라는 집을 하사받은 거하고 오리 이원의 집을 하사받은 거하고 우리 미수 선생이 연천에 은거당이라는 집을 하사받은 거 왕이 신하에 지키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없는 그 대단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미수 선생님께서 평생을 송시열과 이제 대립을 하죠.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학통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송시열은 이 율곡의 학통을 이어받는 분이고, 그다음에 주리론자이고 주자 정통론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미수 선생님의 학통은 근본은 퇴계 학통이에요. 퇴계 학통이면서 남녀의 그 학통을 같이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퇴계 학통을 이어받은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남인으로 머물렀고, 그다음에 남명 조식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북인으로 이렇게 됐는데, 북인 가운데는 이제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을 좀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그 부탁을 받았던 유촉 대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분들을 소북이라고 하고, 나중에 광해군 정권을 세워서 이제 적극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 대북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대북 정권을 광해군이 반적으로 쫓겨나면서 몰락하게 됐고 소북이만 살아남죠. 그 바람에 이제 그 동인에서는 남민들만 살아남는데, 남민들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퇴계 학통을 정통적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냥 영남 지방을 근교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재직 귀족으로서 머무르게 되고, 여기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 새로 남인들이 형성된 데들을 근기남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눈에 드렸었습니다. 근기남인의 지도자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이제 미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근기남인은 보다도 굉장히 표용적이에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이분은 이 근기남인들은 주로 나중에 이제 양명학도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서학도 받아들입니다, 일부. 그런데 우리 미수 선생님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이익이라는 사람이 이익, 성호 이익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말하자면 이 제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천주교도로 이제 이렇게 변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학통이
한강 정구에게로 이어지고 그 한강 정구의 학통은 미수에게로 이어져서 융합되는데 그 미수의 학통은 어디로 넘어간다? 실학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는 근기남인과 영남남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남남인은 순수하게 그냥 토기 학통에 머물러요. 주리론에. 그렇지만 이 미 선생님의 학통은 보다 실용적인 실학으로 넘어간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기남인의 중심지는 연천과 그다음에 양주와 포천입니다. 포천의 조경이라든가 분들이 다 이제 그 근기남의 핵심적인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분이 학통을 하다 보니까 학통이 다르다 보니까 저쪽 영남 남인들하고는 굉장히 차별이 생기는 것이죠. 아울러서 동시에 주리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송시열 계통의 그건 아주 학통 자체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 둘 사이는 화합할 수 없었고 이 학통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이 송시열과 근기 남인들의 대립은 맨 처음에 설명 들었죠. 뭐 박세당이라든가 윤휴라든가 윤중이라든가 이분 전부 다가 사실은 송시열과의 대립에서 생겨진 그런 파장을 갖고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2차 해석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이쪽 근기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생깁니다. 자, 이 송시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송시열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미수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이 송시열을 그냥 두면은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또 하나의 그 정세력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라의 좀이 된다. 송시열을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이 미수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거기서 허적은요. 이 허적은 그 처가가 송시열과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치적으로 다 실권해서 저걸 뺏으면 되지 뭘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죽이지 말자. 살려는 두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기남인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미수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청남이라고 그러고 이 허적을 따르는 사람을 탕남이라고 그래요. 청남 탕으로 갈라져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남인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예성의 그 성격은 뭐냐면은 결국 주저 정통론, 송시열의 주저 정통론에 반박해서 새로이 그 탈주자학, 탈성리학의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법에 관한 것이 정치의 논쟁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1678년에 그 송시열에 관해서 입장이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송시열을 죽여야 한다는 강경론자가 미수 선생의 중심이 돼가지고 청남이 되고 뭐 죽일 것까지 몰려 살려두자고 하는 건 이제 그는 허적 중심으로 탕남으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송시열의 처리 문제를 두고 허적과 허목이 대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 허적이 자기 개인적인 행사에 국가의 비품인 천막을 갖다 사용을 했어요. 천막을. 이 문제를 두고 우리 미 선생님이 맹렬히 반발합니다. 영의적이 돼가지고 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이건 안 된다. 쫓아내세요라고 이제 맹렬히 공격하게 돼서 허적과 허미수가 이제 부딪히면서 서로 치열한 상소전을 벌이게 됩니다. 송시열을 처벌하는 상소 말고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송시열은 적잖이 서잖이 하면서 감히 효묘를 등극하지 않았어야 마땅한 가짜 임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한 첫 번째 이유이고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역모를 저질렀으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아요. 성사가 돼요. 현재 송시열은 귀양 갔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살보고 죽습니다. 이건 이제 허적입니다. 이분이 남인의 대표적인 허적이었는데 영의정 허적이 권력 남용을 대해서 뭐 탄핵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탄핵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선생님은 연천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허적의 아들이 영모에 얽매져 가지고
허견이라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 허적과 허견이 같이 이제 사사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여기에 허미수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 쫓겨나가지고 연천에 와 있다가 168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미 선생님의 정치적인 활동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예성이 승리해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남인족권을 만들었다는 데까지가 굉장히 성공적인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몰락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